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영환 작가님의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실제 소방관으로 활동 중이신 작가님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인데요. 한 챕터 한 챕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방관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와 주시는 소방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오영환 지음. 출판사 샘앤파커스. 절망은 아직 나의 몫이 아니다. 따르릉 따르릉. 짙고 요란한 구급대 출동 지령 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빨리 굳은 몸을 일으키며 반사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4시 50분. 깊어가는 겨울의 해가 뜨려면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점퍼를 옆구리에 끼고 워커를 구겨 신은 채 기관 반장의 뒤를 따라 달려나갔다. 얼어붙은 듯 차고를 비추는 싸늘한 백색 조명등 아래 대오를 맞추어 서 있는 소방차들을 지나쳐 오른쪽 끝자리에 주차된 구급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 소방서의 모든 복도를 관통하는 음향 설비에는 신고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동 구급대 출동하세요. H아파트 102동 401호 영아. 2개월 된 영아가 호흡이 없다고 합니다. 우동 구급대 구급 출동. 확인 완료. 우동 구급대 출동합니다. 무전으로 응답했다. 얼어붙은 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아직 많지 않았다. 예상 도착 시간 3분, 아니 4분? 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는 동안 마음이 급해진다. 신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황실에 안내가 이어진다. 전화 의료 지도 중이에요. 보호자가 CPR 시행 중. 확인 완료. 우동 구급대 도착 1분 전. 구급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이렌 소리에 놀란 경비원이 기겁을 하며 차단막을 올린다. AED를 꽉 쥔 손에 땀이 배어든다. 정차와 동시에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위치는 15층.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계단으로 4층까지 뛰어 올라갔을 때 비스듬히 열린 현관문 틈으로 여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생후 2개월, 겨우 팔뚝만한 크기의 아기는 아비의 손에 발목을 잡힌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초기 응급처치, 나쁘지 않았다. 아비는 굳은 표정으로 아기의 등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제발, 제발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달려가 아기를 받아들었을 때 작은 얼굴에는 이미 청색빛이. 젠장, 늦어버렸나? 아기의 아비와 어미의 눈물 젖은 시선이 느껴졌다. 절망은 아직 나의 몫이 아니었다. 아기의 얼굴에 인공호흡기를 가져다 대었다. 그래, 가보자. 선배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손가락 2개를 세워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인공호흡기를 가져다 댄 나는 그를 따라 기관 반장이 열어놓은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다. 압박에 맞추어 아기의 몸이 움찔거렸다. 아가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보호자는 한 명만, 한 분만 탑승할 수 있어요. 짧은 순간 아비와 어미가
눈을 마주쳤다. 언뜻 본 바로 집에는 2살 배기 정도의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어미는 집에 홀로 남은 아이를 돌보기로 한 모양이었다.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구급차가 출발한다. 새벽 5시 사이렌을 울리며 해운대로를 질주한다. 다행히 아직 통행 차량은 많지 않다. 이 속도라면 병원 도착까지 8분 이내. 부탁한다, 아가야. 가슴 압박을 계속하며 제세 동기를 확인하지만 반응은 없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한 번만 힘을 내보자, 아가. 아기의 아비가 초조한 눈빛으로 아기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본다. 제발, 제발. 인공호흡기 아래 아기의 새파란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떨린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인턴이 구급차 문을 열어 마중한다. 상황실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가야, 다 왔다.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자. 하지만 응급실 담당인은 아기를 잠시 살피고는 베드에 눕히기가 무섭게 한숨을 쉬며 하얀 시트를 덮어버린다. 순간 발끈해 절로 손에 힘이 들어간다. 옆에 있던 선배가 손을 들어 나를 제지한다. 담당이와 눈이 마주쳤다. 심장 파트에선 독보적인 명성을 가진 그와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SIDS입니다. 이건 이유도 방법도 없어요. 무슨 말도 덧붙일 수가 없다. 아기의 아비가 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새 흐느끼고 있다. 안 된다, 아가야. 안 된다. 젠장. 땀방울이 콧등을 따라 흘러내린다. 다시 한번 주먹에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문득 울부짖던 아비가 아기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자신의 품으로 안아들었다. 미안하다, 아가.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를 꽉 깨문다. 더 이상 어떤 미동도 없는 아기를 품에 안은 아비의 그 뒷모습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경광등과 사이렌으로도 한 걸음의 거리조차 좁힐 수 없을 듯했다. 돌아서서 응급실 밖으로 나설 때 아기의 어미가 우리 곁을 스쳐 뛰어들어간다. 문이 닫히기도 전 절망으로 가득한 통곡 소리가 높게 울려 퍼진다. 병원 뒤 주차장으로 잠시 걸었다. 12월의 새벽 공기에 얼굴이 당겨온다. 담배를 천천히 꺼내 물었다. 올 겨울엔 끊어야 하는데 아기 아비의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린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야. 아기의 차갑던 몸뚱이와 파랗게 질린 얼굴과 그 모두를 품에 안은 아비의 뒷모습을 생각한다. 겨울의 새벽 공기가 몸 깊숙한 곳을 더듬는다. 겨드랑이에 땀이 식어간다. 뒤어 나온 선배도 말이 없다. 담배를 꺼내어 물고서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 선배에게 다가가 불을 붙여줬다. 선배는 담배 연기 뒤로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두어 번 두들겨 주었다. 기관 반장이 자판기 커피 석 잔을 뽑아왔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담배와 커피를 입에 물고 각자 생각에 잠겼다. 추위가 한 걸음쯤 물러선 듯했다. 결국 또 한 번의 이별을 지켜봐야만 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실패했다.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는 없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 자그마한 심장을 조금 더 이 세상을 향해 두근거리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다. 퍼렇게 물든 얼굴빛이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았나? 부모가 발견했을 당시부터 이미 늦어 있었을 거야. 아니, 그 증상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랬다. 생후 1년이 안 된 핏덩이 아기들은 현대의학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미상의 이유로 그 조그마한 숨과 심장이 멎어버리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드물지만 분명 끊이지 않으며 발생하고 있었다. 인형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인형 같아서. 귀소하는 구급차 안에서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차라리 인형이라고 생각해라.
네. 하지만 애 아빠가 선배가 쪽창 너머로 돌아보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을 끊었다. 너무 슬퍼 마라. 일하기 힘들어진다. 구급차는 경광등도 모두 꺼버린 채 조용히 소방 파출소를 향해 나아갔다. 아침 9시. 교대 시간까지는 아직도 2시간이 넘게 남아있었고 출동 벨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과 간격에는 그 어느 것도 규정된 바가 없었다. 시내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은 덜어는 살고 대개는 죽었다. 죽음은 늘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곳엔 어김없이 슬픔이 따랐지만 일일이 그 슬픔에 젖어버릴 순 없었다. 그래선 안 되었다. 의식적으로라도 익숙해져야만 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낮과 밤의 시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향해 다가가야 하는 소방서의 구급대원으로서 그 모든 개별적인 슬픔에 동화되어서는 아마도 그 어두운 중량감을 이겨낼 수 없을 터였다. 물론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익숙해졌다고 믿던 그 어느 날에라도 문득 고개를 돌려보면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앞엔 소방서에서 보내야 할 무수히 많은 날들과 매일 달려가야 하는 수만 갈래의 출동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사용한 장비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무너질 수 없다. 아직은 괜찮다. 견딜 수 있다. 소방서에 도착한 구급차는 사이렌을 한번 크게 울리고 반원을 그리며 후진의 차고로 들어갔다. 아침 일과를 준비하는 화재 진압대원들이 손을 들어 반겨줬다. 천천히 구급차에서 내렸다. 차고를 등지고 소방파출소 청사 밖으로 나가 멀리서부터 조금씩 밝아오는 해를 마주하고 섰다. 조용히 떠오르는 저 태양 너머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의 출동 벨 소리들과 그 뒤를 애처로이 따라붙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름다웠던 그대들의 마지막 비행.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벌써 몇 통째 부산에서 계신 아버지를 시작으로 가깝게 지냈던 선배와 동료들에게 수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헬기 위험하다. 타지 마라. 탈 생각하지 마라. 잠시 고민하다가 무음으로 설정했다. TV에서는 끊임없이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광주 도심 소방 헬기 추락, 5명 전원 사망. 광주 헬기 추락, 강원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세월호 수색 지원 후 복귀 중 광주 시내 추락. 믿기지 않는 소식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는 내가 잘 아는 이름도 있었다. 강원도 특수구조단의 젊은 항공구조대원 이은교 소방관. 그는 구조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직접 간호학과에 입학해 공부할 정도로 열정적이던 사람이었다. 나 역시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집념과 열정이 있어 소속 지역은 달랐지만 온라인상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가끔 그가 올린 예쁘게 꾸며놓은 강원도의 옥탑방,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저녁 식사 사진을 보면 내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그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 옥탑방 사진이 떠오른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담배를 꺼내어 물다 눈물이 왈칵 터졌다. 하늘로 눈을 돌리자 멀리 도봉산 선인봉이 보였다. 충격과 슬픔이 뒤엉킨 날에도 나는 발목을 다친 환자를 향해 고지대로 다름질해야 하는 산악구조대원이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입에서는 종일 단내가 났다. 순직 소방대원 5명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다. 3개월째 사임하지 못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다. 동료 소방관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낡아버린 헬기를 타고 나아가야만 했던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울부짖었다. 합동 분향소에는 순직 대원의 아이가 아버지 대신 엄마와 동생을 잘 돌보겠다며 하늘나라 먼 여행 빨리 끝내고 같이 살자는 편지를 남겼다. 5 생명을 앗아간 하나의 비극적인 사고였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은 모두 개별적이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일상이 있었다. 대원 한 명 한 명이 그 가족들에겐 소중한 아버지고 아들이었으며 남편이고 소중한 연인이었다. 저마다 퇴근 후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을 테고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던 여름 휴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며 저마다 한 해의 목표와 노후에 이루고 싶었던 개인적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토록 개별적인 저마다의 인생이었다. 그들의 삶이었다. 한날 한시에 사그라진 그들의 생명은 사명감으로 어우러진 장렬한 비극이었으되 각자의 소중한 일상을 그 개인적 삶의 영위를 저버려야 했던 너무도 개별적인 희생이었다. 퇴근한 날 늦은 밤 강원도를 향해 낡은 차를 몰았다. 밤 12시쯤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들 몇 명이 무리지어 있었다. 침통한 표정으로 선 그들의 옷깃엔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 추모식장 입구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5 영정을 마주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참으려 했지만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국화를 올리고 서둘러 걸어 나왔다. 왜 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가야만 했는가? 어째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광주 고실마을에 추락한 헬기의 잔해 곁에 국화 꽃다발이 놓여졌다. 침통한 소식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추모를 시작했다. 이은규호 소방관이 사고 1시간 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던 마지막 글이 화제가 되었다. 소방 공무원을 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역설한 내용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그 정당성과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산산조각난 잔해들을 헤집으며 비통한 심정으로 소방관들의 최후를 수습해야 했던 이들은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관들이었고 그들의 손에 수습된 이들은 강원도 소속 소방관들이었다. 그들은 같으면서 또 달랐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이지만 정부 소속은 아니다.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관 99.7%가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각 지자체가 통솔하기 때문에 지역 행정청의 예산이 적으면 소방본부는 소방장비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한다. 낡은 소방차를 교체할 수도,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할 수도 없다. 어느 지역에서는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다 무너진 벽에 깔려 숨졌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교대할 인원이 없어 과로에 시달리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열사당했다. 아직도 남아있는 1인 소방서. 전국의 119 지역대에서는 넓은 관할구역을 24시간 홀로 근무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소방의 현주소다. 소방관들은 결국 시위에 나섰다. 피켓을 들고 방화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소방관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 평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권리를 위해 움직였다면 그토록 당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방방재청은 해체되었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되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무기한 연장되었다. 여야의 정치인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했지만 일선의 소방관들은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 말하며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지난 10년에 비하면 또 그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관심을 두어서가 아니라 소방관들의 비극적인 순직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우리는 자조적으로 말한다. 얼마나 더 많은 소방관이 피를 흘려야 이 세상이 바뀌겠냐고. 더 이상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땅에 뿌려진 비명에 가야했던 젊은 소방관들의 뜨거운 피를 세상은 너무도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는 언론을 믿지 않는다. 여론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비극은 강조하되 개선 대책에 대한 소식은 너무도 드물고 더디다. 다만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위험에 처한 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기를.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그의 손을 굳게 잡고서 그의 삶을, 그 소중한 생명을 온전히 그의 일상으로, 그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다만 그렇게 기도할 뿐이다.